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실 김성애 부장관입니다.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저희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라이브는, 의원님이 라이브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말려서 녹화 방송을 먼저 하고요. 라이브가 날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 그때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목포 관련해서 저희들 해명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코너고요.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 중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좀 해명드려야 되는 부분들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손혜원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다면 직권남용 될 수도, 이렇게 하면서 뭐 각 당의 반응들을 담았고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손 의원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전남 목포의 건물 9채 인근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제가 뭐 생각이십니까? 100번쯤 얘기했습니다. 저 몰랐고요. 그리고 알아봤자 저한테 하나도 혜택이 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조카한테 두 명한테 이 증여를 해서 얘네들이 하나는 목포에 살고 하나 좀 있으면 내려간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명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차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얘네들이 차명이 아닌 그 집인데다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어서 또는 이 거리 자체를 문화재로 만들어서 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재단에서 여기다가 무슨 정말 땅 투기꾼 같이 뭐 땅을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저녁 안으로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할 건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가 해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조카들한테는 순수하게 제가 걔네들을 위해서 목포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걔네들이 목포 내려가서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본 그 거리에서 거기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젊은 작가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부지 문제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언론들이 하도 이 이상한 쪽으로 프레임을 거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요,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팔 수가 없고 그것을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반대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 노후에 살 돈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살지, 가뜩이나 국회의원 나가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왜 목포에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 가느냐.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나전칠기 제가 갖고 있는 그 컬렉션들 전체를 이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남긴다는 것은 멍해거든요. 제 친구 중에 아주 큰 박물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멍해입니다. 1년에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관리하자니 돈 너무 많이 들고, 뭐 지자체에서 조금씩 도와주는데 전혀 큰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컬렉션을 박물관 한 곳에 기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20년 동안을 모았던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았던 그 컬렉션이 한 곳에 있어서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산에 있는 박물관은 그럴 정도 여건이 안 됩니다. 좁아서. 그래서 이것을 어디 지방 어디다가 땅값이 좀 싼 데다 널찍한 데다가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통영에 전에 시장님이 쓰신 글을 이제 편지를 또 써오셨어요.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분이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또 시장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럼 박물관 지으시면 제가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통영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박물관을 만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소혜가 내려갈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굴뚝이 있는 그 공장 부지를 김병진 통장님이 저한테 이게 다 낡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라고 보여주시는 순간 아 여기다 박물관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목포에 박물관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관련되는 그 이제 그 공간을 박물관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그 옆에 있는 집 조그만 집 뭐 입구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사달라라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재단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 집이 몇 채니 뭐 이게 몇 채가 아니고요. 제가 산 큰 이 박물관이 들어가는 90 한 몇 평짜리 그 공장에 그 공장만 갖고는 90몇 평밖에 안 되니까요. 박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작은 가옥들을 사서 이것이 좀 그래도 한 5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여건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집들이 거의 요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요즘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낮은 책을 모아서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준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목포에다가 이렇게 목포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좀 그렇고 또 제가 이 어려운 조카를 위해서 제가 증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네. 이것을 제가 늙어 죽을 때 걔네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것보다는 이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는 순간에 제가 이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1억이라면 크면 큰 돈이고 또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서울에서는 뭐 전셋값은커녕 뭐 그 방 하나 정말 얻기도 어려운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포에서는 그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요즘에 제 딜레마예요. 설득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네. 파상적인 뉴스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아주 나쁘진 않은 상태인 근데 거죠. 대중은 설득을 하는데 왜 언론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 뭐 법적으로 짚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아니 봐야겠고요. 법적으로 짚어 예.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논술고사를 보고 국어시험을 본 사람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믿지 않죠? 이제 예를 들면 여기도 뭐 기사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문광희 간사로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거론된다 하면서 언급한 것이 건물 매입 이후인 2017년 11월에 국회 교문위 예결 소위에서 문화재청 측에 목포의 목초주택 등을 언급하며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압력처럼 느꼈다라고. 저는 그 목포가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목포는 그 보물이 즐비하게 거리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목포 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목포를 다녀간 사람들, 목포에 있는 뭐 정치가들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그걸 2017년 3월에 가서 보는 순간 저는 여기는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200명도 넘어요. 제가 목포에 노후에 가서 살아, 땅을 사라, 이게 값도 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증여를 하면서 조카를 내려가게 한 게 네. 소영이가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는 그 손자문이라는 그 지금 군인으로 있어서 이제 이달 말에 제대를 하는 친구한테 이제 얘는 지금 이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하면 그 얘한테는 뭔가 그 엄마랑 둘이서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자기가 벌어서 그 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창성장을 3명이 함께 묶어서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리고 고쳐서 영업을 시작했고요. 뭐 제 동생이 나타났다는데 그 뭐 영업은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뭐 아직 그 수익 내려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도 참 끝없이 그 이 세
엄마 둘과 고모 하나가 참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계속 집어넣어야지만 인건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는 뭐 한 1, 2년 정도 있으면 그때쯤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젊은 새 주인이 이것이 그들한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뭐 재산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이 자기들이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청년의 활동에서도 뭔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주고 네네.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창성장 홍보를 뭐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런 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난번에 문광희 의원들 왔을 때 거기를 데려갔다고 뭐 이걸 또 뭐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 그 집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데 뭔가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고 숙소의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런 이 모델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골목길은 또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목포시에서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의 네 번째 코너가 이제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친구다. 친구세요? 친구를 맞지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럼 김정숙 여사가 이거 다 아는 것 같아서 모르는 얘기를 여쭤보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의 권유로 입당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입당하셨어요? 제가 4월 달에 저한테 뭐 이름 다 얘기해도 되죠? 네. 해도 돼요? 네. 삐 처리도 됩니다. 삐처 예.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문재인 후보도 아니에요. 근데 대표 시절에 이제 그 측근인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사람을 중간에 넣어갖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을 때 나중에 또 나오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 그럼 지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선은 앞으로 1년도 더 남았는데 왜 지금 오래요? 그랬더니 총선이 너무 급하고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근데 그게 4월이었어요. 2015년. 네. 근데 그때 참 제가 어리석은 그 결단을 내린 거죠.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 건 7월 7일 날 갔어요. 덕분에 저는 직장을 아직 다니고 아유, 있는 그러지 건데. 마세요. 그러니까 7월 7일 날 제가 당에 왔는데 그 문재인 대표, 당시 당대표가 그 김정숙 여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와주는지 몰랐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영입 당일까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부인의 친구인 손혜원 네. 위원장을 영입하는 얘기를 안 했다는 안 얘기죠. 했죠. 예. 가정이 대화가 없는 아니 원래 건 말씀이 아닙니까? 없으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정치 얘기를 잘 가족들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논란이 번지다가 결국은 또 다시 도로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또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관련돼서 페이스북에다 아까 좀 네. 제가 썼어요.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불안하긴 뭘 불안해.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목포 관련돼서 0.0001%라도 제가 숨기는 게 있다든지 뭐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이렇게 못 나서죠.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홍보하고 현수막하고 그 교과서로 싸울 때 홍보위원장 할 때 이외에 이렇게 세게 나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싸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되는 것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짚었어요. 목포는 아니죠. 목포에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들이 저한테 요만한 먼지거리도 하나 찾지 못할 겁니다. 이제 주로 이런 종류의 탐사 보도나 폭로 보도의 경우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내부에 고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청이라든지 뭐 혹은 목포시청 내에서 손혜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뭘 줬다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문화재 보존지구가 될 것을 알고 보좌관 쪽에서 뭔가 전달했다라는 폭로가 있고 정황 증거가 보태지면서 그렇게 해서 투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땅을 샀다, 땅이 있는 것 같다 이것 외에 좀 주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도로서는 제가 데스크면 이거는 가서 내부 고발자 찾아오라고 할, 그러니까
국회는 마찬가지거든요. 보좌관들이 뭔가 이런 걸 찾을 때 뭔가 자료를 갖고 오면 내부에서 이걸 확인해 줄 사람 있냐를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런 점에서 부족했던 보도고 이제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문화재청이나 문화부나 목포시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예. 할 게 없죠. 그렇죠. 무슨 한 할게 번도 없죠. 그분들하고 예. 제가 통화한 적이 없어요. 이번 일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한 번도 문화재청하고 목포시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재 지구가 등록된 것조차도 모르고 몰랐어요. 저는 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 날짜도 모르고 계속 물어봐요. 물어봐면 또 잊어버리고. 왜냐면 제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사는 부지들이나 오늘 저녁 때 제가 지도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부지들이나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소영이한테 그 증여를 해서 소영이가 사서 고친 집이나 창성장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전에도 한 번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고치는데 도움을 받는 게 문화재청의 특혜거든요. 문화재청이 지정이 되면 뭐 등록문화재가 된다든지 뭐 되면은 그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도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수리를 다 했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제가 좀 물론 보태주고 좀 빌려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뭘 갖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소영이는 차명으로 했다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잣대로 사람을 예단하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왜 제가 그 어렵게 사는 조카를 위해서 걔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증여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믿죠? 네, 뭐 그리고 제가 의원직도 걸고요. 제 전 재산을 건다고요. 근데 왜 저를 안 믿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를 걸고 온 가족의 정말 그늘까지 파헤치면서 이렇게 온 사람 하나를 이렇게 정말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SBS는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했다는 사명이나 투기가 사실이 아니면 그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이 기자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폭로 보도가 나오면 이런 정도 됐으면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따라오면서 뭔가 새로운 폭로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나올 내용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 문제 관련돼서는 뭐 예,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내채 보여주면 여기 꼭 뜬다 라고 말씀을 2017년 10월쯤 가서 하신 모양이네요. 60명이 아니라 다 합하면 200명도 넘어요. 이 네. 동네가 좋아질 거니까 이 동네에 와서 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집을 소개시켜줄게 한 거예요. 내가 항상 전제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지금 얘기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카페를 하든지 뭐 책방을 하든지 도서관을 하든지 유치원을 하든지 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 한 명 제 지지자 중에 나중에 한 명이 그 열몇 평짜리 뭐 하나 제가 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목포 구도심을 띄우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다. 사람이 많이 찾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건 잘못이다. 되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동네가 좋아질 거니까 너 여기 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영어 교사, 영어 이렇게 가외를 하는 영어 선생님 계신데 네. 여기 와서 하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다라고까지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 역사거리 2017년부터 거래 급증 문화재 정보 알았나? 물음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고 또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목포 역사거리가 지정이 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생긴 이래로 등록문화재가 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 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 중구청에 애경사라는 비누 공장이 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근대 공장이거든요. 이 터가 너무 좋아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살려보려고 시도를 하고 시민단체들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중구청이 하루아침에 포크레인 들고 들어와서 공장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는 순간 부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부셔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문화재가 된다는 것 자체는 항상 재앙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나라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목포에는 조금 바뀐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이 목포에 뭐 등록 문화재가 되고 문화재가 그 이제 됐던 15집이라 그래요.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15집에는 아마도 집 수리를 좀 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른 데랑은 달리 워낙 좀 남루한 그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형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보존할 원형이 다 뜯어내야지 나오고 실제 얼마 안 남은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창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정을 한 집을 수리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 원형 보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그 강하게 엮는 그런 그 제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몇십 프로만 유지하고 몇십 프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게 지정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더 폼나는 건물들을 살 걸. 그러니까 지구 지정은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셨으면서 어떻게 본인 아니 관련된 집들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정시키는 일을 못 하셨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담당 보좌관 일을 안 한 거겠죠. 저는 아닙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소희가 들어갈 때는 그냥 제가 갔다가 금방 샀고 고쳤고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박물관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처음엔 공방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공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양주에 있고요. 하나는 종묘 옆에 묘동이라는 데 있고 하나는 의동에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여기 작업을 하는데 거기를 공방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제 매달 얼마씩을 지원을 해드리는 공방이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을 모시다가 그 창성장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건물을 제가 재단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여기 오시면 살림집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공방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체험교실도 만들어서 뭐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의원님이 평소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던 전통 공예인들에게 네. 그리고 항상 평소에 주장했지만 전통 공예인들이 공방도 운영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갖춰서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주장을 거기 그 집을 보고 여기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셔서 또 그분들 초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신 그뿐이 거네요.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와부에 있고 지금 의동에 있고 이러니까 자주 제가 가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목포 지금 뭐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KTX로 목포까지 내려간 데는 여기서 서울에서 2시간 반이고 구도심 그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된 원도심이 한가운데 목포역이 있죠. 그래서 어디나 5분 정도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지방보다는 요즘 접근성에서는 괜찮은 지역이 목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사모님들까지 다 오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을 드리고 이쪽은 이 선생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공방은 여기고 여기서 사시고 그리고 앞에 애들을 가르치는 체험 공방이 있고 여기 전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다 오시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재단에서 샀습니다. 그 제일 먼저 산 게 그 재단에서 산 건물이 그 공방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그 등기 이전을 받는데 그 건물이 70 몇 평짜리 75평인가 하는데 거기 요만한 건물 하나가 등기가 같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SBS에서 나온 손해원지 숨겼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4평짜리 건물이에요. 이렇게 뭐 길에 있는 거.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거 뭐냐 했더니 이게 주인이 이거랑 같이 묶어서 파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걸 했는데 어떻게 이게 따라오냐라고 했던 게 그 공방이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목포에 그 재단에서 산 겁니다. 선생님들 3분이 내려가시기로 했고요. 한 분은 안 가신다고 그랬고. 어떠세요? 제가 김성애 보좌하고 같이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1위를 박용진 의원에게 밀려버렸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5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박용진 의원은 몇 명이에요? 5만입니다. 5만. 거기는 다스베이다에서 미뤄져갖고 아 그래요? 파파 올라갔고요. 예, 저희는 자력으로 부지런히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만이 넘었잖아요. 저희 알바 시리즈로 예전에 이거 네. 컸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번 방송 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김성희 모자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끝까지 팝니다. 네, 감사합니다.